자, 462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 뭐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게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죠. 이제 무효.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죠. 자, 원시적 전부불능인데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 하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범위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아무리 신뢰 이익이 크더라도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 90%예요. 자, 자치가든의 법점을 읽어볼게요. 535조입니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라는 말은 체결자는 악의 또는 뭐죠? 과실한 얘기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이나 받은 손해, 이게 뭐예요? 신뢰액입니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게 뭐예요? 이행이익이죠. 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 이익보단 클 수가 없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해 가지고 원시적 전부불능이다.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원시적 일부 불능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예요. 무슨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야 돼요. 2번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 3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 넘겨주셔서 효과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넘지 못해요. 그러면 신뢰이익이 뭐냐? 예로 기억하시면 편한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뭐냐면 이사준비 비용이죠. 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그 아파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는다면 뭐 할 준비하겠어요? 이사 갈 준비를 하겠죠. 이게 뭐예요? 신뢰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행이익은 뭐냐? 전매 차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잖아요.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는 2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2억 2천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저는 얼마 벌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그럼 전매 차익이 결국 뭐가 돼요? 이행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에서 이제 확대 적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아주 잘 써 있는 건데, 자, 이걸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설은 이거를 확대 적용해야 된대요. 더 넓게 적용하재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 여기 이제 문제가 돼요.
요거까지 끌어다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자,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좀 장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손해배상은 위법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죠?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 민법은 채무 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설은 이 두 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 사건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독일에서 카페트 가게 사건인데,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가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카페트 가서 카페트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쌓아놓은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요,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카페트 가게 주인이 이분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왜 해주느냐? 첫째, 구경하다가 계약 체결 전이니까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일 수가 없죠. 그죠? 또 불법행위인가요? 우리 학설이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쌓아놓냐?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는 곳은 불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건을 들면 비슷한 일이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단 말이죠. 실제 사건이죠. 요분이 백화점에 구경 왔어요. 구경 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이제 아는 분이 있으니까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하다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롯데백화점에서 있었죠 이거.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백화점 측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나요? 왜요? 구경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뭐일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죠. 그죠? 또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게 불법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요? 계약 체결성의 과실증에 관한 민법 규정을 가지고 요 백화점이나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학설의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봤을 때 학자분들은 불법행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는 건 당연한 거지만 쌓아놓더라도 안 무너지도록 잘 쌓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못 쌓아가지고 카페트가 무너졌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이거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게 불법인 게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전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 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백화점 측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 이거 준비 단계잖아요, 그죠?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만이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거는 원인만 다를 뿐 내용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것도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행이익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범위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4 해가지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의 부당한 파기죠. 이건 뭐예요? 이거.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범위는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실내이익배상인데 뭘 넘지 못해요?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 거죠. 끝이에요. 그럼 우측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우측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무슨 불능만요? 원시적 불능만 규정하고 있죠.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위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X.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돼요.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인가요? 자 보세요. 80평이라 그래서 샀거든요.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70평밖에 안 돼요. 10평이 부족해요. 원시적 뭐예요? 일부 불능이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이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성립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1번 성립상의 결론성이죠. 이러한 성립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고 네가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행상의 결론성이죠. 또 쌍방의 채무가 모두 뭐 해야 돼요? 존속해야 돼요. 따라서 한쪽의 채무가 없어진다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돼요. 이게 뭐예요? 존속상의 결론성이죠. 합치면 뭐예요?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라고요? 쌍무계약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번 동시이해 항변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해 항변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진 애가 없어요. 우리 저자분도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옛날 문제 냈죠, 그죠? 최근에 좀 잘 안 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요 동시이해 항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이게 무조건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 틀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잘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의의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인데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우측에 성립 요건 보시면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내용 안 봐도 돼요.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채무가 뭐해야 돼요? 대가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넘겨보시면 박스로 동시이해 항변권 인정되는 것이 뭐죠? 박스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이 잘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딸딸딸 외워야 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외울 건 아니고요. 크게 정리하셔야 돼.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것을 외운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나오라는 뭐는 없냐면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교재에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외워제끼니까 자꾸 문제가 어려워져.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동시행변권은 무슨 계약을 하면요? 쌍무계약을 하면 발생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당연히 뭐예요? 동시이행관계. 여기서 80% 지분이 다 끝나버려. 근데 자꾸 이게 원칙을 빼먹고 예외만 잔뜩 외워버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자, 동시항변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쌍무계약. 이게 뭐죠?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담보 책임도 일단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원상회복. 이렇게 크게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행관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행관계. 물론 원상회복의 원인이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고 해제일 수도 있고 뭐 존속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합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크게 기억해 두셔야 교재에 없는 게 나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맞힐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쌍무계약, 담보책임, 원상회복. 요 세 가지면,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결국은 요거에 대한 뭐죠? 예들에 불과한 거예요. 네 번째, 자,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더니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인데 요때는 주의하실 것은 하나 추가한다면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원래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면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뭐는 부담해요? 지체 책임은 부담해. 뭔 소린가 싶으세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드려야 돼?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음을 맡아줬어요. 보통 담보로 어음을 맡을 때는 금액을 크게 적어요. 1억 5천 이렇게. 이게 담보로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갑이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어음을 돌려버리겠죠. 어음 할인할 거 아니에요. 어음 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갑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이 담보로서 굉장히 뭐죠?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1억 빌려주면서 그 사람한테 뭘 받아줬다고요? 얼마짜리요? 1억 5천짜리. 만약 안 갚으면 이거 가지고 있다 뭐 하면 돼요?
깡해버리면 되잖아요. 할인해버리면 얘는 나중에 얼마를 또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무슨 수가 있더라도 1억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갚으러 왔어요. 갚으러 왔으면 뭘 돌려받아야 돼요? 어음을 돌려받아야죠. 안 돌려받으면 얘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갑이 얼마를 날려요? 2억 5천 날리잖아요. 따라서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고, 어음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뭐는 부담해야 된다고요?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이따. 이건 좀 이따. 오늘 지체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노란색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게 있어요. 왜 노란색으로 적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노란색일 테니까.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테겠죠. 첫째, 채권 증서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 증서가 뭐라고요?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자, 돈을 갚으러 갔더니 차용증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도 나중에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돈을 갚으러 갔더니 영수증 못 준다 그러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만 차용증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만 잘 받아두면 그만이에요.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그만이니까. 두 번째,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돈 갚으러 가셔가지고 아가씨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안 갚어.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죠?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지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닌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볼 건데 우리 판례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이해해요. 이게 임차권 등기지만 임차권이 아니라 뭐로 이해한다고요? 저당권으로 해요. 따라서 변제하는 것과 담보 말소가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얘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쌍무계약, 담보책임, 원상회복, 영수증, 담보 목적의 어음을 돌려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다. 크게. 그다음에 채권증서 반환, 담보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교재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시면 뭐예요? 큰일 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얘가 수백 개야, 수천 개야. 근데 이거를 막 열댓 개를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 푸시냐면은 문제 푸실 때 암기할 걸 막 상기해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게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꼭 어떻게 해요? 크게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나와있죠. 자, 원래는 이런 말이죠. 나도 하고 니도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하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먼저 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은 아직 이행할 때가 안 됐다면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요. 판례도 하나 인정해요. 그래서 예외를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머리에 뭐예요? 숙지하셔야 돼. 원칙, 선이행 의무자는 뭘 행사할 수 없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 대금을 한 번에 주는 미친놈은 없죠. 그잖아요. 일반적으로 돈을 나눠서 주죠. 그죠? 처음에 뭘 줍니까? 계약금을 주죠. 그죠? 그리고 또 뭘 줘요? 중도금을 주죠. 그죠? 마지막에 뭘 줘요? 잔금을 주죠. 그러면 실제로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어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고, 요 중도금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거죠. 왜요? 선이행 의무니까요.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란 돈이니까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안 주면 나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중도금을 주기란 날 혹시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안 주겠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금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중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그거 아니야. 그냥 안 줬어.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행지체는 뭐예요? 채무불이익, 채무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이행지체. 안 줬어요. 그러면 갑이 얼마나 지랄거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을이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어요. 그 말은 상대방과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된 거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이 뭐가 도래한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때는 을은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뭐까지 합쳐가지고요? 중도금까지 합쳐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을은 등기 서류 안 주면 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중간에 동그라미 B번 해가지고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후이행 의무의 변제기에 돌이켜 나와 있죠. 그죠?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뭐예요?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까지 지연서력인가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돼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 아세요? 그죠? 여기서 중요하세요. 자, 그럼 이제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먼저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놔야 돼요. 이행 제공을 해서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우리 판례는 한 번 한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엽기적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 그지 같은 새끼는 뭣도 안 주고 있어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있어. 근데 이놈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먼저 등기서류부터 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게 비슷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전세권에서도 나왔어요. 전세금의 지급과 목적물에 반하는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뭐부터요? 집부터 비워줘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아주 결론이 희한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내고요.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만약에 학교 가셔서 현업에 가서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문제고요. 엉뚱하게 잘못 행동하게 되면 뭐죠? 꼭 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효과가 나와요. 1번 이행 거절의 권능이다.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지체 책임이 면체된다는 말은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다. 따라서 3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판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고 판단해야 되니까 결국은 상한 급부 판결을 내게 되고요. 4번 상계 문제 가지고 결론만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이해시키겠다고 설명드려봤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동시양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소멸시효.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뭐는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효과 다 했죠, 그죠? 앞으로 한번 갈게요. 앞에 한 장 다시 와서 앞으로 한 장만 가서 469페이지 하단에 빼먹었네요.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는 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고요. 조심할 것은 수령지식이 나눌 게 아니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라고요? 계속돼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끝.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시 넘기셔가지고 471페이지 오시면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의 비교가 나오죠. 한번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이고 동시항변권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다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출 파헤치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물론 작년도 문제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아까 제가 OX 문제 풀면서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유치권인지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원래 채권.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 1번은 지금 뭐예요? 동시항변권 소멸한다. X적이죠? 그죠? 1번 X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원래 채무가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항변권이요. 그죠? 다시 볼게요. 1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그럼 원래 채무가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죠? 그럼 손해배상 채무도 뭐 해야 돼요?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항변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그죠? X.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 점유는 뭐가 아니에요? 불법한 점유가 아니니까 2번도 뭐예요? X고요. 3번.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발할 사항이다. X예요. 주장해야 되고요.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급부 판결 이행 판결을 하게 되고요.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뭐가 떠올라야 돼요? 중도금이 떠올라야죠. 그죠? 선이행 의무하면 뭐가 떠오르자고요? 중도금. 그죠? 다시 한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취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고.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그죠? 쉽게 나왔고 좀 까다롭게 나올 때는 뭐 가지고 나옵니까? 사례 가지고 나오는데 사례 자체는 뭐죠? 그 정도 있는 사례니까 사례까지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위험부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